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한 데이터 컨설팅 기업이요,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올여름 휴가지를 묻는 조사를 했더니요, 10명 중 7명이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역시 강릉, 속초, 양양 등이 포함된 강원도가 31%, 제주도가 18%, 부산이 9% 순이었는데요. 어디를 가든 올여름 국내 휴가의 트렌드를 하나로 꼽는다면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일명 촌캉스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성비 좋고요. 뻔한 호캉스나 유명 관광지를 찍고 오는 해외여행보다는 촌캉스가 힙한 감성을 자극하는 여행으로 특히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휴가족들을 겨냥해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이색 테마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골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농산물을 수확해 보기도 하고요. 전통 구들장 난방이나 아궁이 체험 등을 해보기도 하고, 도시에선 경험해 볼 수 없는 일들을 해보는 건데요. 농촌진흥청에서도 40대부터 60대까지를 위한 촌캉스 26곳 등을 소개하는 여름 휴가 축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촌캉스 트렌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촌에서의 경험도 좋은 추억여행 될 수 있겠죠. 6월 2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오늘은 백년법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소설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기후변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동해안에서 대형의 이 어종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들이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미국에서는 서핑을 즐긴 한 영화배우가 이 어종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어종은 위험한 바다동물의 대명사이자 강력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서 민간 재고 물량 15만 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입니다.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서 산지쌀값 안정 대책, 그리고 또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 등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농식품부가 15만 톤 수준의 민간쌀 재고를 처리를 하고, 장기간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도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15만 톤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한 건가요? 네, 정부가 5만 톤을 매입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판매 촉진 등을 해서 총 15만 톤을 처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정부는 5만 톤, 나머지 10만 톤은 농협이 처리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10만 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농협에서 고심이 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럼 15만 톤이면 충분한가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데, 이전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4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재고량이 25만 톤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 등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이 기대만큼 산지쌀값이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산지쌀값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오는 건가요?
일단 민당에서는 이번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쌀값 회복이 더딘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 쌀 원조를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격 회복이 더딘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 입장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적자가 누적되는 농협 그리고 농협 개통 RPC에서 원래선 벼 구매를 줄이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농가가 농협에 팔겠다고 하는 양, 이 전량을 농협이 구매를 했는데 이게 사놓고 못 파는 상황 그리고 또 적자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이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공부에 따르면은 원래 벼 재배 면적이 68만 3천 헥타에서 68만 9천 헥타 사이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전략작물 직불제 등과 같은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실시를 했을 때 이때 예상했던 69만 9천 헥타보다 한 1만 헥타 정도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이 70만 8천 헥타였는데요. 이것과 비교를 해도 19,000에서 최대 25,000 헥타가 줄어드는 것인데 이런 감축 효과가 수확기 산지 벼 수매가에 좀 선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 대한 생산자 단체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적극적으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서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5만 톤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는데 나머지는 판매 촉진 등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가 좀 있고요. 특히 3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RPC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자칫 투매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수확기를 앞둔 산지 RPC에서는 새로 이제 신고를 받아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장고에서 국을 털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때 국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주길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우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대책 그리고 수급 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편 등과 같은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한 연장이나 이자 보전 계획 또 그리고 추가적인 소비 촉진 대책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대책이긴 하지만은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지난해 비유고 마리당 140만 원 정도로 적자를 받은 데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200만 원 정도 적자라는 게 지금 하는 농가들의 이야기고 실제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수매를 해서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수매를 하면 지금 해소가 되는 건가요? 시장에 격리를 한다 그러면 해소는 될 겁니다.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건데요. 정부가 한우를 수매를 한다고 하면은 도축 후에 냉장육 상태로 시장에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냉동 창고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이제 시장 격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냉장육이 냉동육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가치가 80% 정도 떨어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주고 수매한 한우를 냉동실에 넣는 순간 20원짜리가 된다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수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키워서 경락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건가요? 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공급량이 적었다면은 가격이 지금보다 높았을 때니까 그러다 보면 또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이게 2017년 상황을 놓고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017년 한우 거새우 평균 경락 가격이 킬로그램당 17,7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올 들어서 6월까지 형성된 경락 가격과 비슷한데요. 이때 한우 농가들 이 한 해 동안에는 흑자를 봤습니다. 이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당시 마리당 13만 원가량 정도 흑자를 봤는데
이와 비슷한 경락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장 농가들이 한우 한 마리당 200만 원 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가격인데 왜 적자인 건가요? 사료값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료값입니다. 이제 공장도 가격으로 보면은 2017년에는 킬로그램당 380원 했습니다. 사료값이. 근데 올해는 지금 평균 543원, 1.4배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거꾸로 말하면은 사료값이 2017년 수준이라면은 지금 경락 가격으로도 한우 농가들은 적자를 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 한우 도축 마리수가 75만 9천 마리 정도 되었는데요. 원래는 97만 마리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아주 단순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사료값만 안 올랐다면은 현재 정도의 사육 마리수 지금 340에서 350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키워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말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 분야 생산자 단체에서는 안정적인 축산업을 위해서는 사료 가격 안정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네, 사료 가격 안정 기금을 설치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걸 좀 방지하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료 곡물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국제 곡물가와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료곡을 또 수입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파는 국내 사료 업체가 킬로그램당 몇십 원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일정 등락 구간을 정해서 농가가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하면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또 반대로 상황이 좋을 때는 농가도 돈을 내서 기금을 운영해 나가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농가뿐만 아니라 사료 업체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이 당위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참 풀기가 쉽지 않은 난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농수산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즘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래 산다고 해도 젊은 시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노후만 길어지기 마련이죠. 만약 20대의 젊음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죠. 영원한 젊음과 불로장생이 개인에게 축복일 수는 있어도 국가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야마다 무네키의 장편 소설 100년법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을 100년법. 100년법은 어떤 책일까요? 네. 일단 법이라고 돼 있어서 법전은 아니니까. 제가 그래갖고 좀 더듬었어요. 너무 걱정은 안 예. 하셔도 되고요. 여름 휴가 때 좀 읽을 수 있는 SF 소설. SF예요. 네. SF 소설 보면 되고요. 이제 야마다 무네키라는 분이 쓰신 이제 장편 소설인 100년법은 사람이 이제 늙지도 않고 그래서 웬만해서 죽지도 않는 기술이 보급되어 있는 일본 사회, 미래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SF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안 죽고 안 늙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서는 사회가 또 유지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어떤 불로화 시술, 늙지 않는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게 100년으로 일본에서는 정해져 있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년법이라는 소설 제목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불로화 시술과 이런 생존 제한법 시행과 관련돼서 한 사회에서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정치적인 투쟁도 다루고 개인 간의 삶의 문제도 다루고 있어서 일단 2권짜리 책인데 읽기 시작하면 그냥 페이지 터널라서 훅 넘어가 버립니다. 네네. 근데 SF 소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진짜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어쨌든 예. 이 책을 쓴 야마다 무네키는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뭐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고요. 1965년도에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났고 98년도에 직선의 사각이라는 소설로 이제
작가로 데뷔했다라고 네. 보면 뭐 이것도 한국에서 뭐 그렇게 잘 알려진 소설은 아니라서 한국에서 알려진 대표작이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2012년에 출간된 백년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온 지 꽤 됐네요. 예, 2013년에 일본 추리 소설 작가 협회상 대상을 받았고요. 같은 해에 이제 일본 서점 대상 9위를 기록해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한국에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때 당시 2014년 당시에는 한국에 이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렇게 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이제 절판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중고 서점이나 뭐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중고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었거든요. 분량은 한 800페이지 정도 되기는 하지만 소설 읽는 재미 나중에 읽다 보면 분량 줄어드는 게 아까울 정도로 그 정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고 뭐 서스펜스도 있고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에는 인간을 늙지 않게 하는 HAVI, 합이라고 읽나요? 어떻게 뭐 저도 읽어요? 그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네. 예. 일단 합이라고 하죠. 합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등장한다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가요? 합이 그러니까 HAVI라고 되어 있는 게 Human Anti-Aging Virus Inoculation이라고 해서 사람이 불로하게 되는 접종 기술, 바이러스 접종 기술이에요. 이게 합의의 기원은 이제 19세기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네. 역사적인 건데. 자, 여러분 소설이에요. 네, 맞습니다. 미국 조류학자인 윌리엄 할로라는 박사가 네.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이제 여행 비둘기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주 드물게 늙지 않는 비둘기 중에. 비둘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그게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바이러스 이제 결정화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여러 차례 변이시키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이게 인간한테도 불로화 기술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지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거를 인간한테 접종하는 기술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게 193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네. 그리고 1940년에 미국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소설 속에서 그렇다는 거 알고 소설입니다. 계세요. 예. 진짜 이거 찾으러 가시는 분 있을 네, 것같아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게 배경 일본이라고 했잖아요. 1945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일본이 핵폭탄을 해서 패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목적은 이제 일본을 좀 약화시키는 게 그래서 다시 전쟁을 못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긴 한데 당시 또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제 소련이 미국하고 냉전을 하는 과정에서 소련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일본을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있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의사결정을 한 게 공산주의 세력에 대응하는 방파제 역할로서 일본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거기 일본 본토에도 이제 합의 기술을 도입해 주기로. 미국에서만 쓰다가 일본 힘을 키우게 하려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합의를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일단 영원한 젊음,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상태, 그 상태. 그 나이의 그 신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는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영원한 젊음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불사의 몸을 이루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자주는 아니죠. 젊은 몸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에 걸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게 2049년이니까 1949년에 도입해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웬만큼 접종하기 전에 있었던 분들은 다 돌아가신 상황이고 그러니까 20세만 합의를 접종할 수 있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제 아예 어린 20세 이상만.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되면 대부분 20세 정도의 신체 상태를 가지신 그렇겠죠. 분만 20대 초. 사회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같이 이제 젊고 죽음은 이제 지극히 희귀한 현상이 되어 있는 사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의를 받으면 몸은 늙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 마음은 어때요? 일단 몸은 마음도 안 늙지 늙어요? 않지만 네. 사람이 성숙은 하잖아요. 마음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요? 유심히 보면 이제 실제 나이를 짐작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딱 보면 20살인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보이지만 자세히 앉아서 이제 쳐다보면 뭐 눈가의 총기라든가 다양한 표정이라든가
쾌활함, 온몸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보면 진짜 20살이네 사람이랑 합의 덕분에 20살의 육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화를 막기는 해도 살아온 세월에 이게 우리 인생이 느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 살아온 세월은 이제 얼굴이 좀 배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늙지도 않고 또 웬만해서 네. 죽지도 않고 그죠? 네. 그럼 가족 관계는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나도 20대, 엄마 아빠도 20대라고 와. 생각해보세요. 그럼 좀 애매한데요? 애매하게 되지 이게 않겠어요? 외모가 주는 게 크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대의 모습을 서로 다 유지하고 있고 또 건강 상태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 많이 약해질 것 그거 같습니다. 엄청 많이 약해질 예. 수 있고 또 나이 외모가 크게 차이 안 나면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동년배들 사이 그러니까 부모의 친구랑 본인이랑도 뭐 비슷한 나이대니까 서로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가 되겠네요. 많이 생길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그 순간에 이제 패밀리 리셋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패밀리 리셋? 그러니까 다시 리셋을 하는 건데 뭐냐 네. 그러면 20살이 넘어간 자녀가 생기면서 그들이 서로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웬만해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다 떨어져서 살고 아예 그냥. 예. 그렇게 사는 거 물론 뭐 자기가 필요하면 연락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자주 연락도 하지 않게끔 되는 뭐 현대사에 그런 가족이 많기는 하지만 네, 그 패밀리 리셋 제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웬만하면 죽지를 않으니까 출산하는 여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수명이 그건 왜 늘면서 그럴까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영구히 살아가니까 굳이 뭐 출산이라는 것들이 자녀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고급 취미 활동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 육아를 한다는 게.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고 뭐 자식한테 내 걸 뭐 물려주겠다는 개념 같은 게 별로 없죠. 자기가 영구히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가족 관계가 많이 해체되는데 이건 가만히 보면 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도 좀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갑자기 불로장생이 그러면 개인한테는 축복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요. 사회적으로는 아주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죽음이 희귀한 현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뭐 영원한 젊음과 불로장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건 개인 입장에서 보면 뭐 즐거운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이게 재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신생아가 계속 태어나게 되면 인구 증가를 피할 그러네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정된 일자리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심각하고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자기가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갈 수 너무 불리하죠. 없죠. 그래서 예. 그런 일자리 부족 문제도 이 책에서는 조금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이 불로화 시술, 그러니까 나는 늙지 않겠다는 이 접종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합의 접종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생존 제한법, 나는 몇 살까지만 살겠다라는 제한법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는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100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게 소설 제목이 100년법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하. 저 근데요. 예. 소설 얘기하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우리 사회랑 비슷한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 소설 읽다 보면 그러니까 확 그 공감이 가니까 훨씬 더 그러네요. 빨리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예. 완전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굳이 그러면 100년법과 같은 이 생존 제한법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수명을 자기가 딱 정해가지고 국가가 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미 100년밖에 못 산다고 그리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고 정치적으로도 이 표잖아요. 그래서 이거 100년 제한법을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생존 제한법 이런 게 없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보고서도 하나 나옵니다. 이제 마츠다니 보고서라는 그 마츠다니라는 분이 만약에 생존 제한법이 없으면 일본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그걸 지적해 놓은 보고서라는 걸 보는데 만약에 생존 제한법이 없으면 오래된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육체는 늙지 않지만 정신은 늙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받아서 이제 육체적으로 젊음을 유지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기심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신생아 수가 또 해마다 아까 출산이 줄어드니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젊은 피는 사회적으로 줄어들고 오래된 고인 피만 남아 있게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이 있냐 그러면 합의를 받아서 국민들이 영원한 젊음을 얻는 까닭에 나라 전체가 늙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나이 든 피를 강제로 없애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백년법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만약에 백년법이 사라지게 되면 이 불로사회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은 영원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들도 되게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지러워져서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되고 또 일본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 한국의 분할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갑자기 그걸로 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합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100년이 아니고 40년, 50년으로 생존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미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법은 있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제도적으로 정착된 나라들은 이미 그게 굴러가고 있는데 일본만 그걸 안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 잠깐만요. 근데 그 소설 속에서 한국은 잘 굴러간대요. 한국은 40년으로 정해놔서 네. 잘 굴러가고 있고 이 소설 내용을 보면 그게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나 불안감 같은 게 소설 속에 계속 나와요.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이 한때는 잘 살았지만 지금은 한국보다 되게 좀 어렵게 살고 있는 느낌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이나 이런 데 흡수합병될 것 같은 우려 같은 것들이 문장 속에 조금씩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2년 소설인데. 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신이 죽는 날을 법으로 정하는 거라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백년법 시행이 얼마 안 남게 되니까 2048년이면 이제 도입한 지 거의 10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오게 되니까 이 생존 제한법을 유예하자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이걸 강제로 막 시행했을 때 정치권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그분들이 다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분들이 나한테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거 가지고 유예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여당 쪽에서의 움직임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렇죠. 정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유예하게 되면 이게 다시 시행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이 이제 40년 정도로 생존 제한법을 하고 있는 나라랑 비교해서 일본이 뒤처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진다. 국력이 쇠약해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유사 마키토라는 분이 나오는데 마키히토. 예. 이분의 역할이 뭐냐면 백년법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 내무성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생존 제한법 특별준비실장. 그러니까 내년이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시행하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일을 맡아 있는 분이고 이쪽은 반대파. 그래서 생존 제한법을 두고 실행을 유예하자는 측하고 아니다. 당장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측 간에 이제 갈등이 되게 깊어지게 됩니다.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할 것 같은데 결론이 나오나요? 그 당시 일본 총리가 이제 소설 속의 총리가 고이노케 다다유키라는 분인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걸 유예시키는 걸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자. 그렇게 하면 자기 쪽의 세력을 직결시킬 수 있잖아요. 국민 투표로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유사 아키토라는 아까 소설 속 주인공은 그 국민 투표에서 또 이겨내려고 그래서 백년법을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또 홍보가 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략을 구성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츠타니 보고서 이 극비로 되어 있는데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까 봐 그거를 국민들한테 슬슬 풀어가지고 국민들이 그 정보를 알고 이게 백년법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일본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비공식적으로도 홍보하고 공식적으로도 홍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소설이 정치인이 이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사 아키토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국민 투표를 해본 결과 생존 제한법에 찬성하는 표는 39%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렇겠죠. 반대하는 표가 55%. 실질적으로
자기 목숨이 달린 그럴 것 같아요. 고령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뭐 장작은 아니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법에 찬성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표 결과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어쩌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도 나왔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의견도 나오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영원히 산다는 게 그게 좋은 일인가? 라는 데 대한 회의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영원히 살면 어쩌면 우리가 무간지옥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실제 이제 법안이 이제 백년법 시행이 유예되면서 어떤 일이 나냐면 사회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소설에서 그거를 허용해주는 정책이나 이런 건 없어요. 나 그만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현실의 대한민국에서는 나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나 약간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설 속에서는 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니라도. 금방 말씀하셨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이제 자살이나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살인 사건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백년법을 오히려 이 법이 유예했더니 100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서로 상대방을 해치거나 이런 일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하고, 그다음 신세대들도 이제 일자리 문제가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년법 시행이 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훨씬 더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반발들도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유예됐던 이 시기 2049년을 이 소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2049년 위기. 일본에 이렇게 뭐 몇 년도 위기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2049년 위기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마츠타니 보고서에서 지적한 일들이 점차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어떤 경고를 하게 되면 경고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경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경고대로 실현이 되려면 채택이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마츠다니 보고서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대비를 잘해버리면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렇죠. 보고서가 정말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반대로 보고서가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보고서대로 진행되는 결과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선거 결과가 반대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사회들의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백년법을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 백년법을 없애면 인구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시에 합의 역시 그 제도도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으면 이제 접종을 해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들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그러면 합의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니네들만 하고 나는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반발 같은 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자기들만 늙어가야 되냐 뭐 설령 뭐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백년법과 합의를 동시에 모두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만 또 영구히 살고 우리는 또 안 되는 거냐 이런 사회적인 갈등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제 백년법만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런 게 이제 책에서도 계속 갈등으로 나옵니다. 그 우리 주인공 유사 아키히토 그 국민 투표 결과를 보고 굉장히 좌절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행동하나요? 일단은 좌절은 했지만 네. 굴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행동 방식은 좀 바뀝니다. 아까 행동은 이제 관료로서 이 백년법을 잘 시행되게끔 하는 게 본인의 목적이었지만 이제 관료로서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정치가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계로 그 판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자기 입만으로는 안 되니까 당시에 이제 백년법 시행에 찬성했던 신시대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그게 우지시마 요이치라는 사람들한테 밑으로 가가지고 당신이 이 대통령이 되는 걸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관료가 아닌 정치가로서의 삶을 하게 나서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지시마 요이치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본인은 또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실제 대통령이 돼요. 소설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백년법을 시행해서 5년 정도
유예시킨 상황에서 이제 백년법을 다시 시행하게끔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백년법을 시행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게끔 됩니다. 성공해요. 예.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 그러면 이 백년법이 시행이 되면서 대통령한테 재량권을 좀 줘요. 좀 국가에 기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더 선택하게 백년법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좀 유예해 줄게. 이 권한을 대통령한테 주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대통령이 일단 자신은 면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대통령이 일단 자기가 기여해서 면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백년법 시행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서 너도 면제해 줄게. 너도 면제해 줄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그 백년법을 자기가 대상자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절대 충성을 그럼요, 잘해야겠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백년법 이렇게 유예받은 사람들은 만약에 반발을 했다가는 더 이상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이 이 대통령한테 모여들게끔 되고 대통령은 또 그걸 이용해서 약간의 전제 정치, 독재 정치 쪽으로 흘러가는 문제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이슈들하고도 또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시 한번 중간 광고. 네,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백년법 적용 대상자들은 저항이 없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나요? 어떠나요? 그러니까 죽음을 하는 게 뭐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터미널 센터라는 데를 터미널 만들어야 센터라 그래요. 결국 100년이 되는 사람들 이제 거기 보내가지고 터미널 센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끔 되는데 소설 속에서 여기까지가 보면은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는 부분에 총 4부가 돼 있는 상황에서 한 4분의 1 조금 넘는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여기서 이제 백년법 적용 대상자들 중에 상당수는 뭐 그냥 받아들이지만 터미널 센터를 가는 걸 받아들이지만 왜 내 수명을 네가 정해라는 반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들은 이제 거부자 집단들을 만들어서 별도의 거부자 마을을 만들고 국가가 하는 거에 대한 동조를 하지는 않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모든 시스템이 우리 신용카드 같은 거 하나에 연결이 다 돼 있어서 100년이 딱 지나가는 순간 그 신용카드가 정지가 돼버려요. 사회적으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원시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네, 국가에 제공할 수도 없고 그럼 또 무슨 기술이 나오냐 그러면 가짜 카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나오고 그 카드가 또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소설 속에서도 계속 나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항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딱 100년이 되면 죽으면 그나마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또 살려주는 그게 법이 있으니까 이 상류 사회만 계속 죽음을 면제받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반항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상무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우리가 소개한 건 4분의 1까지고요. 그렇죠. 보면 저는 이또 보다 보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가 어떻게 죽을 거냐라는 문제랑 서로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삶하고 연결되느냐.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고령화 문제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너무 정교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책 속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교지 불여 졸속.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찾아봤습니다. 교지라는 게는 아주 훌륭한 전략 같은 거를 전쟁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만들어낸다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졸속, 그러니까 아무거나 편하게 빨리빨리 하는 행동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아무리 교묘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지체되는 것 보다는 못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령사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정교한 전략도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아주 잘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백년법이라는 책이었고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상어였습니다. 빠밤. 5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공포의 대상 상어입니다. 보내주셨고요. 3122님. 미국 영화에서나 나오던 상어. 이것도 기후온난화 때문인가요? 하고 보내주셨고 7181님도
물놀이하다 아이들 걱정된다고. 네, 5358님도 맞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데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